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식구가 있죠. 4월 4일은 잔인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라가 두 쪽이 날까 심히 우려됩니다.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정성에 대해선 서로 의심하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승복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불복은 민주주의의 파국입니다. 4월의 첫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소식 듣고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젯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일단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다만 장 전 의원을 고소한 고소인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어머 이 뉴스 진짜야? 이 소식 진짜야? 하셨을 것 같은데 전혜연 평론가님, 장제원 전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조금 연루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중강강치상 혐의로 고소가 된 건데요. 고소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2015년 11월 당시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의 부총장이었는데 네. 비서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장제원 전 의원은 그런 사실 없다. 즉 비서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는 입장,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로 추정되는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동영상을 비서 측이 DNA 채취 결과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성폭력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해보면 네. 장 전 의원이 비서의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그리고 비서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주희 변호사님,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 비서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소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이 장제원 전 사망으로 결국에는 이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던 수사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고 이 수사는 더 이상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현주 평론가님, 장제원 전 의원 하면은 정치권으로만 치면 뭐 이 정부 탄생의 핵심 인물,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이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친 때부터 이 정치인의 계보를 이어온 집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18대에 국회에 입성을 해서 19대 때는 공천을 못 받았고요. 이후에 20대, 21대 때 연거푸 국회의원이 되면서 3선 중진 의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 캠프의 좌장으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역할들을 맡아서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선인 되고 나서는 당선인 비서실장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친윤계의 핵심으로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는 본인이 선당 후사 정신으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일단 정계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본인의 그 지역구가 있던 부산 쪽에 마련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여권의 중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그 애도와 추모의 뜻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피해자의 그 안전도 도모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우 김수현 씨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어제 뉴스파이터 보신 분들은 생생하게 생중계해드렸는데 안진영 기자님 저 제목 뒤에 붙은 120억이란 것은 뭡니까 지금? 네, 김수현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금액입니다. 자,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고 김세론 씨랑 교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1일, 3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날 김수현 씨는 아무래도 앞선 입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김수현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4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이 미리 적어온 이 A4 용지를 들여다보면서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동시에 소속사에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바로 김세론 씨의 유족들 그리고 그들을 대리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형사, 민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가액을 120억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궁금증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로전에 이제 가세한 이른바 그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을 상대로도 같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김수현 씨 측은 유튜버만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유튜버 측이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제보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처음부터 유튜버와 유족 측을 모두 공동 피고 또는 공동 피고소인으로 삼아야 최초부터 사건의 실체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의 대립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김수현 씨 측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유족 측이 이 사건을 두고 순수한 추모의 감정을 넘어서서 일정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20억이잖아요. 혹시 법에 나와 있나요? 이러이러한 사건은 최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20억까지 한다. 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실 청구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을 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재산적인 손해 그리고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재산적인 손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까지 발생한 위약금인데 실제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실제로 출연하려고 했던 드라마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위약금을 이제 120억으로 잡은 것 같고요. 추후 소송을 하면서 향후 다른 광고주들과의 이제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청구 그 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혹시요, 박주희 변호사님, 그럼 법원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소를 제기하면, 즉 소송을 하면 법원은 그냥 무조건 그 소송을 제기한 측의 이 요청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법원이 자체적으로 이거는 소송감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자체 판단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제 사실이 그럼 무엇이냐?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허위 사실이어야 되느냐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실을 이제 공공에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이러한 사실을 퍼뜨림으로써 이 김수현 씨의 이미지를 손상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위약금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 이 부분부터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던 배우 김수현 씨는 한 40분 넘게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직접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구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저 자리가 심적으로 김현주 평론가님 상당히 부담이 될 법한 자리이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염없이 기자회견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눈물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회견 시작된 지 약 10분여 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김수현 씨 하면은 뭐 굉장한 한류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개인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회한 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인기 스타들을 이 준공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도덕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사생활 문제가 심각히 부각된 것에 대해서 본인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 봅니다. 네.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네. 피해를 볼까 무서웠다. 그리고 뭐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잠시 전에도 직접 보셨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 처음으로 이 고 김세론 양과의 그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에 왜 처음에는 부정을 했느냐라는 그런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중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죠. 스타 김수현이 있고 인간 김수현이 있는데 항상 그 스타 김수현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행동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에는 수많은 그 제작 그 인들이 그 모두 일에 그렇죠. 함께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제작진들에게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아마 뭐 그런 생각에 기인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앞서 이 들려드렸던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귀에 일단 쏙 들어오는 표현, 단어가 있어요. 일단 자신을 겁쟁이,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좀 전에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 부분의 해석이 정말로 뭔가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 김수현, 그리고 스타 김수현, 뭔가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을 공존해왔다? 그렇다면 스타 김수현으로서 뭔가 자신의 행동은 그동안 어때왔고 인간 김수현의 행동은 어때왔고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 사안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거는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는지 여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여론이 악화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현주 평론가도 말씀하셨던 교제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김수현 씨는 인간 김수현보다 스타 김수현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에 김세론 씨가 맨 처음 사진을 올렸을 때의 얘기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3주 전에 이 일이 크게 불거졌죠. 네. 그때도 맨 처음에는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다는 그랬었죠. 거죠. 그런데 둘이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들어가 있는 대화나 사진들이 공개된 이후에는 1년 정도 교제한 건 맞다라고
입장이 번복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소속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결국 김수현 씨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의 차이는 있다. 즉 스타 김수현으로서는 드라마가 방송되던 시점에 이걸 공개하는 순간 이 드라마 속 판타지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자회견 직후에 영국 BBC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연예인들의 교제를 스캔들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형사 고소가 이뤄지고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된 이 상황 속에서 네. 과연 김수현 씨의 저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진정성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전히 대중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보면 그동안 김수현 씨는 인간 김수현과 배우 김수현 사이에서 갈등했는데 스타 김수현의 입장에 조금 더 서서 해명을 하느라 해명하기 급급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뭔가 이 기자회견을 말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혹을 의혹을 다 털고 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던 카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영상 중간에 이렇게 끊김 현상이 있잖아요. 당시에 MBN을 비롯해 수많은 취재진이 저 협소한 공간, 제한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통신 장애가 다소 발생해서 그래서 음의 끊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김수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과 김새로운 씨가 나눴다고 유족 측이 제기한 그 메신저 내용은 일부, 즉 이 내용을 얘기해요. 그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고 어떤 해당 결과를 받았다는 건데 이런 것도 검증하는 기관이 있나요? 일단 그것부터 궁금해요. 네, 전문가들이 이끄는 분석센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김수현 씨가 이 카톡 내화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한 곳은 김미영 박사님이 이끄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김미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범죄심리학 박사입니다. 수사기만의 자문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엠번방 사건 기억나시죠?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이 엠번방이라는 조주빈, 곳에 네. 맞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인물의 텔레그램 텍스트를 분석한 곳인데 어쨌든 김수현은 억울하다. 특히 네. 이제 미성년자 논란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죠. 그랬죠, 네. 고 김새론 씨 유족이 공개한 2016년, 2018년 대화 내용 그리고 올해 2025년 본인이 지인들과 그러니까 나눈 대화 내용 네. 이것을 검증기관에 제출해서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 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네. 2016년과 2018년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김세론 씨가 2016년 당시 미성년자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런 애정 표현이 대화를 한 건 김수현 본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족 측이 김세론 씨가 2016년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 씨와 나눴다고 주장하는 그 대화 내용은 검증기관의 분석을 거쳐봤더니 김세론이 아니라는 분석 감정 결과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2016년 거와 2018년 거를 이 분석 맡겼잖아요. 그리고 2025년은 자기가 김수현 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분석 맡겼고, 그럼 보세요. 2016년은 저 말인즉슨 김수현 씨가 대화한 게 김세론 씨가 아니라 쳐도 2018년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리꾼들은 이 부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총합 결론 부분을 보면 2018년 고 김세론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은 김수현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이면 2000년생인 김세론 씨가 만 17세로 여전히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2019년부터 교제했다는 김수현 측 주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지금 미성년자 때가 아니라 성년이 돼서 사귀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 메신저 분석 검증 기관까지 맡겨서 검증 결과를 얻어냈는데, 지금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18년이면 김세론 씨가 2000년생이니까 만 17세인데 미성년자인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회견을 본 유족 측의 반응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수현 씨가 행한 이 기자회견은 일방적인 김수현 씨 측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유족 측 입장인데요. 어제 그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서 오히려 그 진실 공방을 더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또 증거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인이 2018년 6월 20일 밤 11시 20분경 이 자택에서 촬영한 19초 길이의 영상, 그리고 이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상이 저장된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담긴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 어느 장소였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2000년생인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되는 시기는 2019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기준이 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2018년 6월 20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미성년자였던 김세론 씨와 당시에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음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소주를 마시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해당 유튜브 채널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김세론 씨가 만 15세였던 2015년 12월 12일 이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보냈던 사진 같은 것을 함께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추가 폭로에 대해서 김수현 씨는 지금 현재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어제 40분 넘는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게 뭔가 이 사태, 이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자회견임에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입장 발표 자리였으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자회견이라고 명명이 됐다면 당연히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에 따른 답변을 했어야 되죠. 그랬다면 질문할 게 참 많았습니다. 분명 현장에서는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룰 사안이어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검증 기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저기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도 저 자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2016년과 2018년 대화 상대가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의혹이 제기됐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던져지면은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했다면은 대중들도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입장만 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던 것 때문에 더욱 따가운 시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가 과연 그럼 향후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증이 커지는데, 일단 김수현 씨 원래 출연했던 예능은 대부분 내용이 편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CF 같은 경우는 광고주들과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거는
600억 정도가 투입된 김수경 씨의 차기작입니다. 이 드라마 거의 이미 제작이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요? 올해 안에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공개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규모가 최소 180억 원에서 최대 1,800억 원에 이르지 않겠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김수현 씨를 둘러싼 논란 의혹이 점입 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파이터도 앞으로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제목 보세요. 사람 죽었다고 하고 세상에 신고에 출동했는데 근데 안진영 기자님 말 줄임표가 더 느낌이 이상해요. 뭐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신고대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굉장히 위중한 현장일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그 현장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에?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차근차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네. 지난 2월 중순 한밤중 112에 다급하게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네. 신고자는 사람이 죽었다. 혈흔이 엄청 많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고. 나는 현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고 어머나.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경찰은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 신고자 갑자기 한참 동안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신고자를 여러 차례 부르는데 그러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누군가 흉기를 들었다면서 다시금 말을 더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100번 양보한다면 김현주 평론가님 보세요. 흉기를 들고 만약에 이제 신고자 말대로 사람이 죽어 세상 뭔가 이 흉악 사건, 강력 사건의 현장이라면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올 법도 해요, 진짜. 그렇죠. 대부분 그런 어떤 사건 현장을 신고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한 그쵸.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마 말을 더듬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무려 5명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 경찰 여러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실 때요. 신고가 된 그 녹취를 들으면서 출동을 하신대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신고자의 목소리와 그 다급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으면서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거 녹취 들을 새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했던 거죠. 그만큼 긴박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서 우리가 글로 갈 테니까 아하. 그 자리에서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갔더니 네. 신고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 신고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당시에 뭔가 이 신고 내용으로만 미뤄봤을 때 박주 변호사님 뭔가 흉악 사건, 강력 사건이니까 혹시 이 신고하신 분도 그 사이에 무슨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특이점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철수하진 않고 허허. 주변을 다시 한번 수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눈길이 가는 수상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길에서 홀로 비틀거리는 남성입니다. 이 누군가와 이 통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게 계속 비틀대더니 한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남성이 편의점 주인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출동한 경찰들도 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남성에게 말을 거는데요. 근데 남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도 이 경찰들은 여전히 이 남성의 곁을 맴돌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지금 뭔가 강력 사건 신고 있고 주변을 빨리 탐문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저 남성한테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남성한테 왜 경찰들이 계속해서 뭔가 관심 있게 보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사를 많이 해본 경찰들에게는 촉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계속 주인한테 시비 걸면서 과자 먹는 이 남성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신고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고요. 네? 일단 이 남성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이러이러한 거 신고한 분이신가요? 라고 했더니 이 남성은 아니에요. 나 그 신고자 아니에요. 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출동했지만 그 근처에 있다고 저 사람이 신고했다고 어떻게 단언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또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일단 계속 의심하면서 신고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했는데요. 보통 이런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면 그 번호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네요. 경찰들이 그럼 이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로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보자. 아하. 전화를 했더니 이 편의점에 있던 50대 남성의 품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허허, 그런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울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아우 죄송합니다라고 시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남성이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시치미를 뗐다고 합니다. 허허, 아니 근데 보세요. 뭔가 강력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 위급한 척 신고를 해놓고 모르쇠를 일관한다고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편의점 밖으로 같이 나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름이 없다 이러면서 먹던 과자를 그냥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아무런 맥락 없이. 근데 저희도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뭐 여기에요 여기 이러면서 저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계속 또 뭐 진술이 바뀌는 등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거짓 신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물어는 봤는데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이름도 밝힐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이유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표현하면 요즘 초등학생도 저한테 화를 낼 거. 요즘 초등학생 뭘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안 할 행동을 지금 저 나이도 꽤 들어보니까 지금 저 어른이 한 거예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출동 경찰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구나 안도의 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5명의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라면서 장난 전화 하나로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거짓 신고 혐의로 50대 남성은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게다가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경찰은 네. 이 50대 남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달 중순 검찰로 송치했는데 사실 장난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송치하였다. 공무방해 정도가 상당히 중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일. 그런데 요즘은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해져서 만우절이라고 막 장난전화 하는 분들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체감상. 그런데 만우절이든 뭐든 간에 이런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요. 공권력 낭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안진용 기자님, 꽈추영은 뭐고 홍성우 씨는 또 누굽니까? 같은 분입니다. 에?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얼굴 보면 딱 아실 텐데 이분이 꽈추영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어허. 이분이 사실 이분 맞습니다. 이분이네. 특유의 입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궁금해하는 질문에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입담을 과시했었는데 네. 이분 얼마 전부터 갑자기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는데 홍성우 씨와 함께 근무했다는 병원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홍성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언론 보도로 이어졌고 갑질 논란이 불거져서 홍성우 씨가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안진용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막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홍성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경찰의 이 갑질 의혹을 최초 제보한 제보자, 즉 전 병원 관계자를 네. 형사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단행했는데 이 논란으로 많은 방송에서 하차하고 병원 매출에도 타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를 진행해오던 경찰이 이 전 병원 관계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찰은 병원 지위상 병원 내부 결정에 따라서 기자의 단순 응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진술서를 단순 취합한 제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근데 홍성우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모아 제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당사자 얘기를 듣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홍성우 씨 측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살펴보니까 그냥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경찰들이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갑질의 제보에 근거가 된
진술서들의 일부 허위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적어도 홍성우 씨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입은 건 맞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추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바로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이러니까 법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의 박주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소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병원 관계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모아서 이걸 취합해서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홍성우 씨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 사실은 이게 거짓말로 이걸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근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던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소는 됐으니까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 같은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잖아요. 네. 근데 이 검토하던 과정에서 이 진술서를 쓴 사람들 중에 일부가 회유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한 거다라는 이 진술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허위 진술을 누가 시켰는지 사실 네.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네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갑자기 난데없이 미스터리 사건이 막 돼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소인 조사 당시에는 홍성우 씨 측이 이 병원을 폐업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중 일부를 데려왔는데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뉴스파이터 취재에 응한 홍성우 씨 측은 허위 진술서를 쓴 사람을 특정해 추가 고소를 할지 말지 문제만 남은 상황인데 현재 고심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사실 고소 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또 다른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에 직권으로 인지해서 허위 작성자 등 수사 확대하는 경우 드뭅니다. 즉 추가로 여타 허위 작성자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문제를 삼으려면 고소인 측이 추가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지점을 두고 홍성우 씨 측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이 보도 뭐 홍성우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일 텐데 혹시 이 소식을 토대로 앞으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예능 활동을 이어갈지는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 시간에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어디로 가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국내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이 입주민 간의 주차 공간 문제를 두고 다툼이 적잖이 많죠, 발생하고 진짜. 있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상황이 불거졌는데 네? 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잘 보시죠. 지금 보면은 네. 전기차 충전구역 뭐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분명히 쓰여 있죠.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왠지 글씨가 삐뚤빼뚤한 게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황당하게도 한 입주민이 네. 자기 마음대로 써서 저렇게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아이 설마 저거 좀 분명히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에도 저렇게 하얗게 써있는데 저거 어떻게 썼어요? 보통 이제 저게 정말로 아파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라면 관리사무소에 기록이 남아 있거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파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겠죠.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누군가 개인이 페인트 스프레이를 가져다가 전기차 충전 구역 이렇게 삐뚤빼뚤 직접 글씨를 쓰고 아이고. 전기차 구역처럼 아예 스티커까지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참 입주민들을 보기에는 좀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죠. 얄밉고. 네. 그래서 단체 대화방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누군가가 저렇게 글씨 쓰고 스티커 붙여놓고 자기 전용 구역 마치 전기차 구역처럼 만들어서 본인만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참 씁쓸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뭔데요? 감탄한다. 무엇에 감탄하냐? 정성과 잔머리에 저렇게 글씨를 쓸 정도로 네. 정성을 쏟았다는 거. 그리고 네. 또 사실 전기차가 최근에 일부 좀 사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또 쌓였다. 정립이 완료됐다. 씁쓸하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네. 이 정도면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확실한 신호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그래요.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요 쓸데없는 궁금증이 떠올랐는데요. 박선배 변호사님 저 행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이 공간이 아파트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공간에 대한 손괴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 전제는 이 작성한 문구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을 야기해서 주차 공간의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손괴죄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네. 어쨌든 저런 거 법적 처벌 떠나서 저런 행동 하지 마세요. 내가 주차 공간 필요하면 남도 필요한 거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공간에서 꼭 지켜야 할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독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요. 이 독일 민간 우주 항공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로켓 발사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 러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의 우주항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이었는데요. 네. 그 결과는 어땠을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네, 무인 로켓이 거대한 연기를 내뿜으면서 마침내 발사가 됩니다. 우와. 이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드디어 하늘로 솟아오르는데요. 우와. 이 우주를 향해서 높이 잘 날아가는가 싶던 네. 때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향을 바꿔 아래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어디가? 이렇게 떨어지죠. 어디 가니 너도? 결국 이번 로켓 발사는 40초 만에 인근 바다로 추락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보통 저 로켓을 발사하려면요, 김현수 평론가 못해도 몇 년간 또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많은 과학자들 공 뭐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죠. 발사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19, 8 해서 이렇게 올라간 맞아요. 거죠. 근데 채 1분이 되지 않아서 방향을 저렇게 바다 쪽으로 틀더니 그냥 바다에 고꾸라지면서 폭발을 하고 만 아이고.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저게 실패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네. 막상 저 로켓을 개발한 기업 측에서는 네. 이번 그 시험 발사의 목적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경험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 성공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네. 대부분의 외신들은 실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해당 독일 스타트업 CEO의 말을 빌면은 네. 이 목표가 발사대에서 폭발하지 않고 한 30초 정도 비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업용 우주 로켓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머스크의 스페이스X 굉장한 네.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미국 의존도를 조금 낮춰보려고는 했습니다만 높은 현실의 장벽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으니까 앞으로 한번 또 기대를 해볼게요.